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한이 가난하고 못 먹고 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정말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이른바 주체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아름다운 계단식 논밭의 풍경이 잘 보입니다. 필리핀의 모습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단식 논밭의 모습입니다. 물론 저것도 평지에서 비하면 절대로 좋은 농사법은 아니지만 뭐 타고난 지형이 저런 걸 어쩌겠습니까? 뭐 타고난 지형이 저러니까 주어진 환경 안에서는 그래도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북한 놈들의 주체농법이라는 건 어떤 방식이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보셨던 사진들과 뭔가 중요한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단식 경작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사진인데도 제가 참 볼 때마다 아름답던데 여기 가가지고 직접 일을 하라고 하면 끔찍하지만 사진으로 볼 때는 참 아름다운데 그런데 어쨌든 계단식 경작이란 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북한 놈들은 여러분들 농사를 이런 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림판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 북한식 주체농법이라는 그림 보이십니까? 경사 비탈면에 그대로 농사를 지어버립니다. 이렇게 오른쪽처럼 원래 계단식을 해야 되는데 계단식으로 짓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북한 김일성이가 이거를 주체농법이랍시고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렇게 농사를 지으면 농경지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난다든지 토지 이용률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약간의 장점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왼쪽처럼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또 시골에서 어릴 때 살아보신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죠? 맞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왼쪽처럼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비가 내리면 모든 게 쓸려 내려갑니다. 다 쓸려 내려가요. 안 그래도 여러분 북한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알다시피 민둥산이라고 해가지고 산에 나무를 죄다 베어다 쓰는 바람에 온 산이 헐벗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면 산의 흙을 바로잡아줄 나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산사태가 잘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농사까지 저런 식으로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사태가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 오면 산사태가 나고 흙이 쓸려 내려가가지고 산 밑에 있었던 뭐 멀쩡한 민가나 논밭까지 작살내버리는 사태가 생긴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산사태가 쉽게 일어나는 그 환경이 되다 보니까 북한의 탄광들도 쉽게 침수되고 걸핏하면 진흙더미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석탄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화력발전소도 제 기능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발전소가 기능을 못하면 전기 생산이 힘들어지고 전기가 없으니까 화학 비료 공장도 가동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비료가 없으면 현대식 농업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농업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이른바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한 200년, 300년 전과 지금을 똑같이 우리가 뭐 그 1만 평의 땅에서 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똑같은 1만 평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식 농업이 그 농업 산출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왜 그렇냐면 물론 작물 자체가 계속 개량되고 종자가 좋아진 것도 있는데 정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 생산량이 현대식 농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약과 화학 비료입니다. 농약. 그 땅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 잡초들을 죽이는 농약, 그리고 또 그 잘 자라라고 이렇게 거름을 주는 화학 비료.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뭐 유기농 이런 거 똥오줌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 자연식 거름과 자연식 퇴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화학 비료를 그냥 팍팍 치면 농산물은 정말로 잘 자랍니다. 근데 전기 생산이 부족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화학 비료 공장은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배경지식 차원에서는 굉장히 충분히 이제 좋은 얘기들입니다. 경제와 산업의 연쇄 반응 작용 그리고 연결고리들이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은 하나의 거대한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걸 한번 잘못 건들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원래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법안을 추진할 때는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가지고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재양 정부를 보면 그렇지를 못하죠. 무식한 놈이 그 고리들 가운데 하나를 이 도미노처럼 무식한 놈이 그 고리들 가운데 하나를 그 경솔하게 잘못 건들면 뒤이어서 도미노처럼 이제 연쇄 반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와 파급 효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990년대 이제 중후반에 이른바 북한에서도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어떤 권위주의, 수령 중심주의에 의해서 이제 김일성이 잘못된 판단을 해도 그걸 옆에서 견제하거나 바로잡아줄 사람이 없었고, 그 김일성이 건드렸던 도미노가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터지게 된 것이죠. 그 이제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른바 그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아사한 사건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사라는 단어는 인간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때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통계 자료에 따라서 이제 크고 작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사진에서 위키백과에서는 33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많이 축소된 수치라고 봅니다. 왜냐? 탈북한 전 북한의 고위 관료였던 황장엽 씨가 그 조선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는 총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는 그 표를 봤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제 증언도 했고요. 물론 그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버리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북한의 전 탈북 고위 관료였던 황장엽 씨가 이제 증언도 했고, 그리고 해외 다큐멘터리 자료 같은 걸 보면 100만 명이나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그 수치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한 학년 전교생을 뭐 약 한 200명, 300명, 400명 정도로 잡았을 때 그 3, 400명도 그렇게나 사람이 많은데 100만 명이 통째로 몇 년 만에 굶어 죽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생지옥일지 여러분들도 상상이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끔찍하죠. 이제 북한의 초고위 관료였던 황장엽 씨도 바로 이 무렵이었던 1997년에 탈북을 했던 사람입니다. 북한 체제에서 굉장히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이 왜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렇게 탈북을 했을까요? 북한 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한 거죠. 당시 미국의 CIA나 영국의 그런 유명한 국가정보기관들에서는 북한이 내부 모순의 그 체제의 부조리를 못 이기고 스스로 붕괴한 뒤에 한국이 흡수하리라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0년대 당시 서방 선진국 각국의 대통령들에게는 통일 한반도를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보고서가 올려지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절대 비밀스러운 내용도 아니고 음모론도 아닙니다. 카더라 통신도 절대 아니고요. 통일 한반도를 앞으로 서방 선진국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다라는 팩트는 현 시점에서 찾아보시면 뭐 각종 인터뷰라든지 각종 언론 기사라든지 다큐멘터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진짜 믿으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서방 선진국에 있는 그 유수의 정보기관에서 북한의 붕괴는 기정사실이다라고 했는데 2019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은 건재하죠. 한반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안타깝게도 그때 그 시절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만렵에 대한민국에서는 김대중이 당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 이 두 정부는 말 그대로 제가 정말 그러니까 이 두 정부는 말 그대로 이제 북한에다가 미친 듯이 이제 산소호흡기를 달아주고 식량과 돈을 갖다 퍼줬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 두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이때 당시의 도움으로 북한 체제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 버린 거죠. 이후 오늘날까지 3대 세습을 성공한 뒤에 핵 개발도 완료하고 이로 인해서 북한이 그 살아남은 그것들은 두고두고 우리 전 세계의 커다란 위협 그리고 대한민국 한반도 안보 현실에 두고두고 위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망했으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정보부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남한의 대통령이 대놓고 적국인 북한을 도와주리라는 것을 감히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한편 북한에서의 저런 개막장적인 모습과는 달리 대한민국에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하면 산업화와 조국 근대화 그리고 경제개발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놀랍게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말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림 녹화 사업입니다. 조선 말기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도 헐벗은 민둥산들이 많았고 식생이 많이 황폐화가 되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나무를 심고 자연 생태계를 이제 적극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앞장서면서 이제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산업화와 산림 녹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가지고 성공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롤모델로 배워갈 정도인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2000년대 초반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해외 순방, 동남아 해외 순방을 갔다 와서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 가보니까 온통 박정희 전 대통령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한반도 북쪽과 남쪽에는 각각 다른 리더 두 사람이 집권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과 공산당 독재가 자리를 잡았고, 천만다행히도 남한에는 이승만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훌륭한 점이 많은 분이죠. 우리가 급성장해온 대한민국의 사례만을 떠올리면서 10년, 20년쯤 흐르면 사회가 확확 변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국가의 발전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동남아나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의 내전 국가들을 보면 알다시피 40년, 50년의 세월이 흘러도 사회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산업화와 조국 근대화 그리고 국민경제의 번영이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크고 오래된 사과나무 밭에서 풍요롭게 열매를 따먹고 있다면 이 사과나무 밭은 몇십 년 전 그때 그 시절 현명한 누군가들이 황무지 위에서 나무를 심고 가꿔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오늘날 현 정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과연 과거 선배 세대의 유산을 잘 계승해 나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현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과연 20년, 30년 뒤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말입니다. 오늘날 경제가 박살나버린 베네수엘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베네수엘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네수엘라의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15년, 20년 전에 좌파 포퓰리즘 정부를 선택함으로써 나라를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렸던 베네수엘라 사회의 어른들을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의 오늘날 현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기들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소름 돋도록 무섭습니다. 섬뜩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남과 북 그리고 똑같은 민족과 똑같은 땅에서 이만큼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훌륭한 리더가 있었고 산업화 세대라고 하는 훌륭한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전에 발음이 많이 실수가 나고 목이 아파가지고 한번 올렸던 영상을 이제 삭제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남한과 북한에는 똑같은 민족 그리고 똑같은 땅에서 이만큼이나 다른 결과가 나타낸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팩트만 가지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건강하십시오. 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